서울 등 수도권에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저녁까지 10cm가 넘는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눈이 얼어붙으면서 퇴근길이 빙판으로 변하는 곳이 많아 교통 혼잡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폭을 다시 제시하며 사실상 마지막 중재안을 냈습니다. 민주당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현안 점검 회의를 통해 다주택 중과세가 임차인들의 세부담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과세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보험 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며 건강보험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멈추고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최종 기준금리 예측치를 더 높여 잡으면서 내년에도 통화 긴축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의 자금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등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선고했습니다. 프랑스가 모로코 돌풍을 잠재우고 카타르 월드컵 결승에 올랐습니다. 지난 대회에 이어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프랑스는 축구 황제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와 결승에서 맞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국정과제 점검회의 생중계로 뉴스큐 평소보다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잠시 뒤 대통령실 취재기자와 내용 정리하고 정치 원로들과 다른 전국 이슈까지 함께 분석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예산안 디데이이기도 합니다. 눈 내리는 목요일 날씨는 잠시 뒤에 알아보고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폭을 다시 제시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중재안을 냈습니다. 민주당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조금 전 이재명 대표가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민생 경제를 고려해서 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 협상을 매듭 짓고 내일 중 예산 처리를 완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이태원 국정조사도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대 세율 인하와 관련해 최고 세율을 25%에서 단 1%포인트라도 낮추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를 두고 절대 불가를 고수했던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한 만큼 여야 간 협상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했는데 이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 뒤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에 제출된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에 대한 표결도 이루어지는데 여야 반응은 엇갈리고 있죠. 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앞세워서 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론은 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원들께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일방적인 그런 증거 조작 매도가 있지 않았을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식 방탄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에 대한 공분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가늠할 척도가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곧 있을 본회의에서의 표결 결과는 그토록 정치개혁을 외쳐오던 민주당의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일주일 만인가요? 한전법 개정안 소식도 짚어볼 텐데 오늘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됐다고요? 네, 오늘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는 한전법 개정안이 다시 상정되는데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안건이 부결된 뒤 꼭 일주일 만입니다. 한전 유동성 위기와 이로 인한 전력 공급의 불안정 상황의 증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신속히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당 의원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게 됐습니다. 참 자질이 의심스러운 의원이에요. 좀 책임 있는 발언을 좀 하시오. 어떻게 저런 행태로 국회의원을 하시나요? 여야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인데 이후 법사위를 거쳐서 이번 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예정됐던 100분 훌쩍 넘어서 2시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부동산, 금리, 지방균형 발전, 노동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국민 패널의 질문이 나왔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취재하는 박소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 기자와 함께 이제 저희도 들어오기 전에 쭉 이 점검 회의를 지켜봤는데 예정된 시간보다 한 50분 좀 넘게 더 진행이 됐고 장소가 영빈관이었고 좀 형식적인 질문을 먼저 드릴 텐데 네. 지난번 회의하고 좀 달라진 점은 어떤 걸까요? 네, 일단 장소가 달라졌고요. 네. 지난번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습니다. 비상경제 민생 회의였는데 네. 대통령 주재의 첫 회의를 생중계로 진행한 첫 자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무위원들이 주로 참석했기 때문에 전체 참석자가 한 50명 정도였거든요. 네. 이번에는 150명에 달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패널이 100명이 함께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예. 국민 패널이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해서 장관들 혹시 정부 관계자들이 요약 정리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나면 네.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 질문을 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변을 한다든지 장관이 답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아무래도 더 넓은 곳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150명이 함께한 가운데 이 국정과제 점검 회의가 열렸는데 무려 150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시간은 100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100분을 훌쩍 넘겨서 질문과 답변이 좀 길어지면서 150분이나 이어졌고요. 조금 전에 마쳤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세션이 경제와 민생 분야였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가장 많았었고 네. 또 고물가, 또 부동산 금리 이런 문제부터 질문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국민들이 생활에,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게끔 예. 느끼는 부분이었죠. 부동산 문제, 금리, 물가 문제가 나왔는데요. 가장 먼저 질문한 국민은 누구였냐 하면 주부였습니다. 네. 아이들을 키우는 주부였는데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심해서 장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부동산 대출 관련해서 금리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걸 감당하기 힘들다. 이런 질문이 나왔고 또 소상공인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걸 어떻게 돌파할 건지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추경호 부총리는 경제 위기는 국민이 다 함께 극복할 수 있다. 힘을 내자. 정부가 앞장서겠다 이런 원론적인 예. 이야기를 했고요.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이 있었는데 일단 그 임대료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경감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예.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주택자의 중과세가 단순하게 뭐 부자감세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의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의 과세를 낮춰주면 임차인들도 피해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최근에 그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예.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빌라를 무려 1000채 이상 소유를 해서 세입자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합동법률지원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예. 네. 또 한 가지 약자 복지에 관한 내용도 있었는데 생계비 지원은 물론이고 노인 공동주택을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마을회관 이야기를 꺼냈어요. 예. 그래서 지방에는 이제 마을회관이 있어서 노인들이 홀로 외롭게 뭐 독거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인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뭐 서로 돌봐주기도 하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울, 수도권 이런 곳에도 이런 노인 공동주택 개념의 주택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화생활도 즐기면서 돌봄, 의료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동주택
공동주택.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노인 친화형 또 세대 융합형 공동주택을 개발하도록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생계비 지원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주택을 마련해서 노인들이 더 오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답변이었고요. 여기에 맞춰서 또 건강보험의 그 개혁도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엊그제 국무회의에서도 건보개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도덕적 해이를 통해서 다른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건강보험 제도를 그 전 정부가 확대시켰던 보험 부분을 줄여서 정상화하겠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약 범죄 근절 대책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네. 마약 중독자였던 분이 직접 나와서 질문을 했어요. 네, 그 부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 각 분야별로 그 부처에서 질문자를 선별을 해서 예.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은 직접 마약에 중독됐다가 빠져나왔던 분이 본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라고 하는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또 답변을 했는데요. 본인이 검사 시절에 마약 관련 단속이나 수사를 많이 했었다. 예. 근데 그때는 검찰이 마약 수사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경찰이 그 수사권을 주로 가져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가 미흡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약값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의 가격이 지금 너무 싸서 더 마약이 만연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많이 더 단속을 세게 하면 마약값이 올라가는데 위험수단이 붙어서 근데 지금은 마약값이 저렴한 이유가 국가의 단속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약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요. 네. 이와 함께 여성범죄, 성범죄 얘기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악성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학교나 뭐 주택가 주변에는 못 살게 하는 그런 획기적인 법안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션이 3대 개혁이었는데 뭐 앞서 박 기자가 설명한 부분들도 그렇고 최근 뉴스에 등장하는 소재들이 좀 오늘 많이 나오더라고요. 앞서 마약 부분도 그렇고요. 자, 대통령실이 가장 방점을 두고 있는 노동 개혁을 포함해서 끝으로 다른 어떤 분야가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대통령실이 오늘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전화로 취재를 했을 때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관전 포인트냐 물었을 때 노동 개혁을 봐달라. 그 마지막 세션이 오늘 세션이 3가지가 있었는데요. 경제 민생, 지방시대 그리고 마지막이 3대 개혁이었는데 네. 그 중에서 노동 개혁을 중점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연금과 교육은 이제 토대를 만드는 논의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는 노동 개혁은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특히나 그 노조 화물연대 파업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는 이런 걸로는 나라가 망할 수 있다.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 정치적인 부분으로 흘러버리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연금 개혁에 있어서는 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앞으로는 이런 국정과제 소통을 많이 하겠다, 더 자주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연금 개혁이 초계층적인 협력이 돼야 한다. 왜냐하면 어린 세대들의 연금이 전가되면 안 되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이게 국민 분열이 아니라 국민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교육 부분은 지방정부로 많이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수도권에 교육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대학 교육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방정부로 이양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시도지사와 그 교육감을 함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게 해서 그 러닝메이트로 선거 출마를 하게 하는 방안도 네. 또 하나로 거론을 했습니다. 예. 네. 예정된 시간보다 넘쳐서 국민 패널 100명과 함께한 문답 릴레이. 사실 박 기자가 끝나자마자 들어와서 숨가쁘게 정리해줬는데 조금 더 정리된 내용은 또 다른 취재기들이 정리한 내용으로 다음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취재하고 있는 박소정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하권 추위 속에 중부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앞으로 눈은 수도권을 시작으로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도로 곳곳으로 빙판길이 우려되는데요. 현재 눈 상황과 전망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은 눈이 그친 것 같죠? 네, 서울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때 시간당 2에서 3cm의 한방눈이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눈은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밤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등 곳곳으로는 많은 눈이 더 내리겠고요. 영하권 날씨 속에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고요.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면 서해상에서 유입된 눈구름은 주로 경기 남부와 충청 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경기도 화성에는 8.5cm의 폭설이 쏟아졌고 서울의 경우 노원구에는 4.7cm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밤까지 중부 곳곳에 10cm가 넘는 적설량을 기록하는 곳이 많겠고요. 남부지방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와 경북지방에는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철원은 영하 16도, 대구는 영하 4도로 예년 기온을 1에서 6도가량 밑돌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과 철원이 영하 2도, 대전이 0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영하권에 머물겠고 남부지방도 체감 온도는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토요일 새벽부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또 한 차례 강한 눈이 쏟아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추위 속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빙판길 낙상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보행자는 걸으실 때 보폭을 조금 줄여서 천천히 걸으시는 게 좋겠고요.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위는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올겨울 한파가 시작되면서 전력 수요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전력거래소 자료를 보면 어제 최대 전력은 9만 128메가와트로 올겨울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최대 전력이 9만 메가와트 선을 넘은 건 지난 7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며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 중 남아있는 비율인 공급 예비율은 12%까지 떨어져 올겨울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부터 내린 눈 때문에 가시거리 확보도 어렵고 도로도 미끄러워져 퇴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연세대학교 앞 성산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곧 있으면 본격적인 퇴근길인데 현장 상황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이곳에 쉴 새 없이 내리던 눈은 2시간 전쯤부터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오전부터 눈이 계속 내렸던 탓에 보도에는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보행자들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내딛고 있습니다. 도로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내렸던 눈이 그대로 녹으면서 미끄러운 상황입니다. 퇴근 시간대가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교통정체는 빚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들은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행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현재 서울교통정보센터에서 파악한 서울시 전체 주행 차량의 평균 속도는 시속 19km, 서행 수준입니다. 오들어서는 추돌 사고 때문에 차량 통행이 부분 통제된 곳도 발생했습니다. 낮 1시 50분쯤 강변북로 일산방향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로 넘어가는 부근에서 3차로 추돌 사고가 발생해 부분 통제가 이뤄졌습니다. 서울 등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앞으로도 많은 눈이 더 올 수 있다는 예보가 나오면서 퇴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단계를 가동하고 적설과 결빙에 취약한 지역의 제설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서울시는 대설특보가 발효될 경우 퇴근 시간대 지하철과 시내버스 전 노선의 운행 집중 배차 시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눈이 오면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데다 도로도 미끄러워져서 사고 발생 위험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꼭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안전거리 등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교통안전에 보다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또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등에도 눈이 쌓이거나 얼어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보행자 안전에도 유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앞 성산로에서 YTN 윤성훈입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강원도 횡성군 중앙고속도로 횡성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7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낮 12시 40분쯤에는 강원도 철원군 잠곡 사거리 회전교차로에서 제설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전도됐습니다.
네, 교통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설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 단계로 상향된 상태인데요. 고속도로도 사고나 또 퇴근길 혼잡에 대비해 제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네, 그럼에도 이렇게 경기 남부와 충청, 강원 등 중부지방에 워낙 많은 눈이 오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운전을 해야만 한다면 20에서 50% 감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분할 화면들 중에 혼잡이 특히 심해 보이는 이곳 궁금하시죠? 중부선 음성 지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하남 방향으로 음성 휴게소부터 모가까지 무려 18km 길이로 정체가 상당하고요. 그리고 오산과 용인 지역도 8, 9cm의 적설량 나타내며 많은 눈이 내렸다 보니까 이들 지역을 통과하는 경부선도 오산부터 죽전까지 서울 방향 정체가 특히 깁니다. 네, 서해안선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에서 8탄, 다시 한번 비봉에서 용담터널까지 정체라 서평택 이후로는 안산 주변까지 대부분의 구간에서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동선도 인천 방향 정체가 이미 10km 이상입니다. 동수원부터 동군포 지나기까지 차 간격이 이렇게나 빼곡합니다. 네, 서울 안쪽으로도 많은 눈이 왔죠. 현재 올림픽대로 상황 보고 계신데 김포 방향으로 반포대교 주변에서 정체인데요. 이렇게 강 주변 도로는 도로 살얼음이 껴있을 가능성 높으니까 더더욱 주의 운전해 주시고요. 분당 수서로도 수서 나들목 주변 수서 방향으로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안전띠 모든 좌석에서 착용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김 씨는 어제 새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서 흉기로 몸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김 씨는 한동안 차 안에 머물다가 자신의 변호인에게 연락을 해 자해 사실을 알렸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 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자신 탓에 지인들의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주변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체포된 측근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에 대해서 경위를 파악하면서도 필요한 수사를 계획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다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김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영장 실질 심사 언제 열립니까? 네,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화천대유 최모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지시에 따라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숨기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은닉 자금 규모는 260억 원 상당으로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징 보전이나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서 수익을 수표로 찾아 보관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또 허위 회계 처리를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김 씨에게 도움을 준 거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이 가진 부동산과 예금 반환 채권 등 800억 원을 동결하고 숨겨둔 재산을 추적해왔습니다. 검찰은 그제 체포영장 집행과 함께 김 씨와 이들의 주거지, 화천대유 사무실, 또 김 씨의 변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김 씨 측은 은닉의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화천대유 법인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통보했을 당시 회사 운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금을 수표로 돌려놨을 뿐이라는 겁니다. 김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 배경에는 측근 수사에 대한 정신적 압박이 있었던 거로 알려졌는데요. 김 씨 측은 봉합수를 마친 뒤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차분하게 통상적인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최근 조사에서 심경과 관련해 특이점을 토로한 적은 없었던 거로 안다며 경위 파악과 동시에 압수물 분석 등 필요한 수사를 계획에 따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설립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겠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해 병원 운영과 개설에 공모하고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내일 이태원 참사 49제를 앞두고 유가족들이 직접 시민 분향소를 설치했는데요. 유가족뿐 아니라 각지에서 온 추모객들의 애도의 마음이 모이면서 시민 분향소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 이태원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49제 하루 앞두고 오늘 눈도 많이 내리기도 했는데 자, 지금 시민 분향소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추운 날씨에도 이곳 시민 분향소에는 유가족과 추모객 등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에서 달려온 한 추모객은 희생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말을 못하지. 뭐라고 말을. 그 많은 희생자들한테 뭐라고. 시민분향소는 참사 유가족들이 모인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주도로 설치된 추모 공간인데요. 참사로 목숨을 잃은 158명 가운데 유가족의 동의를 얻은 희생자 70여 명의 영정과 위패가 안치됐습니다. 유가족 측은 이제라도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진짜 추모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담아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가족들은 유족들의 소통 공간과 추모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정부가 이를 수용해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질 때까지 분향소를 운영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일은 이태원역 앞에서 49제를 열고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소속 피의자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면서요.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박희영 구청장 등 서울 용산구청 소속 피의자 일부가 참사 이후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 구청장은 참사 일주일 만인 지난달 5일 원래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에서 애플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새 전화의 비밀번호를 지난달 말에야 수사팀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용산구청 재난안전담당부서인 안전건설교통국장도 휴대전화를 화장실 변기에 빠뜨렸다며 새 휴대전화로 바꾼 거로 전해졌습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 등이 참사 전후 행적과 연락 흔적을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를 바꿨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이와 함께 앞서 신병 확보에 실패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상황 보고서를 직접 검토해 승인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를 추가해 이 전 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특수본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영장 재신청을 포함해 현장 기관 피의자들의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이태원 광장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비상경제 민생회의 이후 7주 만에 생중계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엔 앞서 들으신 대로 100명의 국민 패널도 함께 했는데요. 또 국회에선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한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는 속보도 있었습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국 진단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침 저희 뉴스 시작 전에 그 국민 패널들과의 국정과제 점검 회의가 있었는데 두 분도 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지난번 민생 회의 때도 두 분과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좀 달라졌나요? 뭐 규모도 달라졌고 내용도 지난번보다는 좀 더 절실한 내용도 많고 네. 또 저런 그 소통의 모임은 자주 하는 게 좋죠. 네. 뭐 오늘은 잘한 건데 네. 그 질문하는 사람들은 아주 절실하게 질문을 하는데 답변하는 건 보면
좀 너무 이게 형식적이고 그렇게 질의하는 사람들처럼 절실한 그런 그 마음이 안 묻어나는 것 같아요. 네. 답변을 쭉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패널들은 국민 패널은 절실한데 예, 답변자들은 그러니까 국민 패널들은 절실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뭔가 답을 기다리려고 이제 바라는데 네. 답변하는 거는 그냥 아주 상식선에서 네. 그냥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약간 안타까운데 어쨌든 저런 모임은 자주 할수록 좋은 거죠. 네. 네, 의원님은요? 제가 이제 어쨌든 제가 이렇게 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뭐 특별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별로 보이지가 않았다. 그 전에 뭐 정부가 하던 개괄적이고 그냥 망라한 그런 정도를 뭐 2번, 3번 그런 되풀이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 네. 오히려 현안 중심으로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현안들에 집중해서 그 의제를 가지고 해야 국민들의 시선도 끌고 또 현안을 풀기 위한 지혜를 모을 수 있지.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묻고 답변하고 하는 그 내용들이 너무 좀 말씀드린 대로 수박 거달기, 좀 개괄적 또는 형식적 뭐 이런 점에서 네. 과연 그 내용은 그냥 정부 정책을 설명 듣는 것 말고는 별 그렇게 와닿는 게 없었습니다. 네, 사실 시간도 2시간 반으로 길었고 주제도 꽤 다양했는데 현안이 빠졌다고 하셨는데 이를테면 어떤 게 좀 빠졌을까요?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책임 문제, 이태원 사고 사태에 대한 이태원 참사 사태에 대한 그 실체 규명 또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당장 현안이 아닐까요? 그리고 화물연대에 대해서 지난 6월달에 약속한 걸 정부 여당이 이행치 않고 있던 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화물연대 측에만 책임을 밀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는 거. 너무 근데 지금 3대 개혁이라고 해서 연금, 노동, 교육, 네. 교육개혁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했는데 물론 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거를 그 여러 가지 과제 중에 하나에 섞어서 얘기하기에는 너무 큰 과제고 네. 쟁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하나만 얘기하기도 어려운 건데 그냥 주호영 원내대표가 본인이 연금개혁위원장이다, 교육부 장관이 뭐 지금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 정책의 개괄적인 설명 또는 형식적인 입장 뭐 이런 것만 가지고는 별로 그 본안을 해결하고 지혜를 모으는 데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는 그 이태원 참사의 책임 문제, 또 화물연대와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3년 그 연장 문제, 네. 그리고 예산안을 둘러싸고 있는 야당과 협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안 됐는데 현안 문제를 가장 현안 문제인데 그냥 비껴간 것 같고, 제가 좀 관심 있게 들은 거는 교육개혁 부분에 이주호 장관이 아주 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빠진 게 교육개혁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지금 교육이 하향 평준화되어 있으니까 이걸 좀 제대로 교육의 본질을 살리겠다는 건 좋은데 제일 문제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학력 인구가 자꾸 줄잖아요. 네. 시골은 1년에 아마 웬만한 초등학교 하나 정도는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대학도 지금 전국에 있는 대학이 정원이 제대로 채울 수 있는 대학이 수도권 몇 개 대학밖에 안 될 거예요. 네. 이건 기본적으로 학력 인구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여기에 따른 장기적으로 대학의 그 적정선이 어디까지냐, 또 지방의 초중고등학교가 없어지는 부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그 계획을 좀 제시하지 않는 거, 네. 이건 좀 부족했던 부분이죠. 또 그리고 이제 교육재정과 관련해서 초중고와 고등교육과의 재원 이 분배 문제가 지금 갈등이 양상을 빚고 있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설득하고 사실은 국가 교육 전체 대계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안을 하기를 국민들께서 오셔서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는 이런 자리도 필요하지만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이견을 갖고 있는 또는 이해관계에 앞장서 있는 문제 제기를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야당 또 정치권에서는 야당이겠죠. 예. 또는 뭐 화물연대 측이라든가 노조 측이라든가 뭐 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을 갖고 있는 그룹과 직접 생방송을 통해서 대통령과 한번 네.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마침 영빈관도 이제 이제 개장을 했으니까 장소도 뭐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 저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뭐 벽면 모아서 저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국가가 그때 현안되는 사안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소통을 하려면 영빈관에서 우선 이태원 참사에 관계된 유가족 부분 한번 영빈관에 초청해서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고 화물연대에 관계된 민노총 관계자들 그것도 한번 불러다가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 있고 또 야당도 국회 예산이나 법안을 두고 사사건건 지금 여당과 마찰이 있는데 야당도 한번 상임위원장이나 뭐 다선들이나 야당 지도부나 한번 영빈관에 좀 불려서 내 생각은 이런데 야당 생각은 어떠냐 한번 털어놓고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때 제기되는 현안에 대해서도 나는 저런 소통의 방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매주 목요일 두 분과 전국을 좀 깊게 다루고 있는데 아쉽게도 오늘 뉴스큐 시간이 짧아서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뭐 길어봤자 지금 6분 남짓이라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듣고 싶긴 합니다만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서둘러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문제, 아까 사사건건 마찰을 빚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겠죠. 일단은 민주당이 마지막 중재안인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까지 나왔거든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부나 여당에서 그 수행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아직 속보가 안 들려오네요. 그 대목은. 근데 저는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게 맞냐 안 맞냐는 각자 입장에 따라서 이해득실이 다르고 양론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낮출 수도 있고 또는 고수해야 되는 입장도 나름 이유가 있고 그렇다면 이번에 이 문제 가지고 계속 파쟁을 빌어서 연말을 넘겨서 그냥 준예산으로 가는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이제 국회의장이 모처럼 중재안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 안을 좀 대폭 수용을 좀 했으면 어떨까. 좀 왜냐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정치권에서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실랑해버리면서 국가적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거에 대한 짜증, 아주 염증이 좀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이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설사 좀 법인세를 낮춰야 된다는 것이 필요성은 정부가 조금 좀 기노업을 갖고 접근을 하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중재안을 두 번째 지금 내고 있는데 김진표 의장으로서는 뭐 어떻게든 법인세를 낮추겠다 하는 그 의지는 상당히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25%를 1% 낮추면 24% 되는 건데 이건 김진표 의장이 이왕 중재안을 내려면 그래도 여당이 받을 수 있는 2% 정도 25%를 23% 정도 우선 하자. 2% 정도를 낮추면 여당도 안 받기가 좀 어려울 텐데 1% 낮추는 것을 그걸 중재안으로 여당이 받으라 그러면 여당이 아마 글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뭐 결과는 안 나왔는데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도 아까 그 영빈관에 가느라고 아마 자리를 이동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아마 국회 들어갔을 텐데 여당이 뭐 의장 중재안이니까 의장이 체면도 있고 하니까 뭐 받으면 좋겠지만은 여당이 내부 사정이나 대통령실 사정이 아마 1% 이하는 받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네, 알겠습니다. 뭐 2% 정도라 되면 또 뭐 명분이 서는데. 네. 저도 두 분 모셔놓고 이렇게 촉박하게 진행한 적이 없어서 남은 2분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주제가 하나는 서해 피격 사건 박지원 전 원장 소환이고 하나는 특별 사면인데 각각 선택권을 드릴게요. 어떤 주제를 말씀하시고 싶으신지. 네. 뭐 저는 어떤 것도 좋습니다. 네. 그럼 일단 박지원 전 원장 소환 질문 드릴까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박지원 대표 박지원 원장께서 검찰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 국정원의 그 서버가 삭제 기능이
개인 PC에서 삭제를 하면 그 메인 저기도 할 수 없다라고 네. 했는데 오늘 뭐 그게 아니고 같이 삭제되는 그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메커니즘을 제가 잘 몰라서 그 과연 그것을 팩이라고 볼 수 있는지 네. 검찰 쪽 입장대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전문적 그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그걸 좀 규명한 다음에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서훈, 박지원, 노영민 세 사람을 뭐 기소하는 선에서 네. 그 마무리할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고발도 돼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내가 최종적으로 지시한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 서면 조사라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다음 예. 주로 못다한 얘기는 미루기로 하고 오늘의 전국은 두 분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사실 눈이 와서 미리 대기도 일찍 하셨는데 여기서 일찍 끝내게 된 점 제가 대표로 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뉴스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결정하며 내년 최종 금리 목표를 5.1%로 제시했습니다. 연준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발표하며 지난달까지 4번 연속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행진을 멈추고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행 3.75에서 4%에서 4.25에서 4.5%로 올라가 지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네, 이 같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과 우울한 경제 전망에 우리 주식시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상 폭은 시장의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정부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재기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김지성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먼저 증시부터 알아보죠. 코스피가 급락했다고요? 네, 밤사이 뉴욕 증시가 뒷걸음친 데 이어 우리 주식시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6% 급락하며 2,36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어제보다 0.64% 내린 2,383.83의 개장에서 하락폭을 키우다가 2,360.97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87% 내린 722.68에 마감했습니다. 어젯밤 미국 연준 의원들이 내년 최종 금리를 5.1%로 높여서 예상하고 금리 인하 전망은 하지 않은 데 따른 시장의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장 초반 낙폭을 다소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부진한 실물 지표 발표가 더해지면서 경기 악화 우려가 반영돼 낙폭이 재차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6.8원 오른 1,303.1원에 마감하며 하루 만에 다시 1,3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네, 앞으로도 궁금한데 금융시장이 불안정성은 이어질 수도 있다고요? 네, 정부는 미국 연준의 경제 전망이 나온 직후 비상 거시경제회의를 열고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예상한 수준이지만 국내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요국 물가와 경기 둔화 흐름, 또 통화 긴축 속도 등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로 거론했습니다. 한국은행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고 전반적으로 긴축 신호는 덜 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도 제한적이었다고 봤는데요. 다만 앞으로 주요 국가의 물가 상황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며 상황 변화에 따라 적기에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가 모로코의 돌풍을 잠재우고 두 대회 연속 결승에 올랐습니다. 월드컵 득점 공동 1위 메시와 음바페는 결승전에서 신구 골잡이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가 모로코의 돌풍을 잠재웠습니다. 프랑스는 테오 에르난데스와 콜로 무아니의 골로 모로코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We're gonna beat the Argentina team, even if we love Messi and everyone, but France is better, and we're gonna win our third stars. 모로코는 결승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공격으로 아프리카 팀 최초로 월드컵 4강에 오른 나라로 기록했습니다. It was a tough match. France are a really good team, but the fact that they withstood the 90 minutes and almost came back says it all really, and the whole Arab world is really proud of that team today. 프랑스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1998년 프랑스 월드컵,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이어 통산 3번째 우승입니다. 또 1938년 이탈리아, 1962년 브라질에 이어 역대 3번째로 월드컵 2회 연속 우승을 이루는 나라가 됩니다. 이번 대회 나란히 득점 1위에 올라있는 파리 생제르맹 소속의 음바페와 메시의 득점왕 경쟁도 결승전의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모드리치의 크로아티아와 돌풍의 팀 모로코의 3, 4위전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18일 0시,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은 오는 19일 0시에 시작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16강 쾌거 뒤에는 등번호 없는 예비 멤버 오현규 선수도 있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한 오현규 선수를 위해 선수 26명이 사비로 포상금을 마련했고 대한축구협회도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손흥민이 뛰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발탁된 예비 멤버 오현규. 훈련 파트너로, 때로는 지원 스태프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저희 최종 명단에 들진 않았지만 현규는 저한테 있어서는 이 월드컵에 같이 한 선수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운 카타르 월드컵. 하지만 단체 사진을 찍던 순간 등번호 없는 유니폼은 속상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 순간이 제가 있는 순간을 통틀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아닌가 같아요. 제가 그 순간을 통해서 다음 월드컵에는 꼭 등번호로 달고 꼭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골키퍼 조현우를 포함한 동료들은 든든한 힘이었습니다. 사실 현우 형도 이번 대회에서는 출전을 하지 못하셨고 본인도 힘드실 텐데 저를 오히려 더 밝게 대해주시고 더 그냥 이 대회를 함께 즐기자. 대표팀 선수들은 오현규를 위해 사비로 포상금을 모았고 축구협회도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형들이 또 이제 챙겨주시더라고요. 형들의 사비로 고생했다고 챙겨주시더라고요. 등번호 없이 첫 월드컵을 마친 오현규는 4년 뒤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4년 뒤에는 꼭 대한민국 국민들께 꼭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어야겠다. 또 이제 저한테는 또 다른 꿈이 생긴 것 같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오늘 영하의 추위 속에 곳곳에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늘 밤에는 눈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영하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2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내일 아침에는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하는 등 오늘보다 날이 더 추워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린 눈이 얼어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퇴근길 교통사고와 낙상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눈이 오겠고 특히 충청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더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별다른 눈비 예보 없이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주말에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또다시 눈이 오겠고 일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한파가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